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오전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중국, 세계 G2의 동시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실용 외교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관세 협상은 극적 타결됐죠. 우리나라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에이펙을 계기로 변화될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원권 이하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개막하고 내일 또 마무리돼서 폐막이 됩니다. 굵직한 외교 행사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미중 정상회담, 또 어제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자, 먼저 총평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이 에이펙 외교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강 교수님부터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대규모 국제 행사죠. 어쨌든 에이펙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협의체인데 이게 이제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너무 굵직굵직한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회의인가, 에이펙은 언제 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의장국인 이 에이펙 회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국제 공급망 질서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 질서 재편의 변곡점, 네, 이런 데서 있는 에이펙 회의에 이렇게 다양한 소위 세계적 국가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하는 이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우선 이제 한국 외교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세기의 단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미중 간에 이 소위 회담이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는, 현상적으로는 이런 흐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미, 한일, 한중 이런 다자 무대를 통해서 양자 관계를 또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조금 넓혔다. 네. 이제 일단은 그렇게 큰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이 무역 또 교육 관련해서 오늘 또 활발하게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내일은 또 AI에 대해서 다룹니다. 젠슨 황도 지금 또 방한을 한 상태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에이펙 경주 2025 에이펙 박원근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에이펙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마 내일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경주 선언인데, 에이펙 자체는 매우 의미 있다라는 거는 우리 강재영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다자주의가 상당히 도전받고 있고 에이펙이라는 게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게 자유무역을 지키고 2040년까지 어떻게든지 여기에 그런 자유무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우르는 경주선언이라는 마지막
그 단추가 매어지느냐에 따라서 에이펙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전에 방금 또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와 또 한일 회담 같이 매우 중요한 양자회담이 있었는데 관세 협정이 일단은 합의를 본 것은 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까지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야기 해보죠. 강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일 나오는 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한데 뭐 이전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정상회의,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선언문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긴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중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주도하면서 자유무역 내용이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그 사실은 이제 이 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국제 다자 자유무역 질서 이거 자체를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문구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미중 간의 신경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다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미국이 전혀 미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고 들어와서 내가 이걸 이끌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미중 간에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 누가 주도하느냐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에이펙 주최국으로서 의장국으로서 그런 어떤 국가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담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주최국의 역량이거든요. 의장국의 역량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다자 질서 기존의 다자 질서에 대한 존중 내지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맞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예요. 예.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갈 수도 없고 전 세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요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문구가 조정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장국 성명이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되면 좀 속된 말로 모양이 너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회적인 표현이든 어쨌든 이 다자 기존의 특히 통상 질서에 관해서는 협력하는 다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것을 관철해내는 게 중요하다. 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박 교수님. 그런데 미국이 다 떠난 게 아닙니다. 스콧 남아있죠. 베센트는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스콧 베센트가 사실은 가장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요즘 트럼프의 이 경제 질서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관세와 이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새로 쓰겠다. 이거는 뭐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미국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자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경제 분야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그 달러가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제조업이 다 망가졌고 오히려 미국 유권자들의 그런 세금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반박이 가능한데요. 미국의 베센트가 정리해서 하는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지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열린 무역, 열린 자유무역의 열린 다자주의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관세를 다 철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죠. 그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지만 자유무역과 열린 다자주의 또 협력과 공존 뭐 그 정도의 단어들은 원래 에이펙이 추구해왔던 기본 정신들은 아마도 그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 트럼프가 있었다면 조금 더 하지만 그래도 베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충분히 강요회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건 저도 들었지만 그래도 좀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은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 교수님 굉장히 그 말씀하신 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오늘 그 전체 정상회담 그 등장하는 장면부터 마치 주빈이 그렇죠. 시진핑 주석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네. 각국 대표들이 시진핑 주석의 또 근처에 모여드는 모습도 보이고 틀림없이 시 주석은 오히려 자유무역과 열린 다자주의를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간의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네. 전개될 가능성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끝까지 잘못하면 마치 표대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물론 뭐 추수감사죠. 그러니까 헬로윈 파티에 백악관에서 사탕도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갔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자신들은 중국과의 기본 타결 이것만 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사실 아주 특정하고 중요한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 예. 이름으로도 본인 말로도 김정은과 자기 더 있을 연장할 수 수 있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어쨌든 정상회의의 첫날은 좀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하는 이런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썩히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햄버거만 잔뜩 먹고 미국으로 왔다고 해서 뭐 버거킹 이야기 나오는 이따가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우선 우리가 이번 이 에이펙 일정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많이들 기대를 안 하셨을 것이고 협상이 더 오래 갈 것이라고 봤는데 먼저 박문규 교수님께 극적인 협상 타결의 배경 뭘까요?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 기회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 봐왔지만 이 관세 협상의 맨 마지막에 매듭을 늘 트럼프가 지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일본이랑 할 때도 이런 판에다가 대놓고 숫자를 막 바꾸는 그런 쇼도 보여줬고 만약에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실무진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점을 남기기를 원치 않겠죠.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그 후에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자기가 중국도 누르고 한국한테 충분히 받아내고 일본도 다시 확인했다. 그런 또 내부 정치를 위한 승리 선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마음을 조였습니다. 6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고 계속 양 실장의 이 브리핑이 늦어져서 이거 혹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뭐 보니까 만찬 때 시작은 이미 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서 조금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합의를 본 것이다라는 것은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한 겁니까? 물론 이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마지막 협상 과정만 타결되는 국면을 보면 미국이 좀 더 급하게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더 그랬을까요? 미국이 더 급하게 움직였다는 게 거기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아세안을 갔다 왔잖아요. 그 사실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을 갔다가 왔고 한국을 왔고 마지막에 중국과의 뭔가를 교섭을 끝내면서 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약탈적인 투자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기준점이 3,5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액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너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틴다고 버텼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트럼프는 3,500억 불이라는 총액 베이스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분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내가 일본에서 얼마 한국에서 3,500억 불 가져왔다. 그리고 원래 약속한 대로 현금 투자와 조선업 투자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다. 세부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200억 불 한도로 10년을 한다. 그거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략은 그거를 는 도저히 트럼프의 요구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대신에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거를 좀 한번 거기다 엮어서 해보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타결이 안 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이상하게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로 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총액 베이스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우리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를 좀 엮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패턴을 간 거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 그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 있는데 사실은 중국을 자극하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뭐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뭐 핵 추진 자망하는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매우 직설적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중국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내가 이번 순방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받았던 돈을 다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한 게 성공한 거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출발점도 잘못됐고 한중은 FTA, 한미는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건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기존의 관세 얘기는 다 없어졌어요. 다 그냥 15%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미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이 한미 이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또 따로 열린 토론에서 진행을 했던 바가 있어서 박홍근 교수께 이게 궁금합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놀랬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먼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비공개되기 전에 먼저 하는 발언이 이제 모두 발언, 공개 발언인데 거기서 핵 추진 잠수함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네. 이 발언을 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될까요? 매우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랑 관련되는데 그간에 뭐 우리 그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안보 쪽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포함해서 잘 되고 있다. 이것도 오늘 뭐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잘 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소요를 얘기를 할 때 늘 우리는 이 민수용, 민간용, 상업용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할 우라늄 농축 권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21개인가요? 27개인가요? 지금 원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그러기 때문에 원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된 것을 수입해 오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했다 상업적으로. 또 하나는 이게 핵 그 연료 재처리된 핵 연료로 하기 사실 이게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는 건데 핵 연료 재처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방사물 폐기장이 이제 곧 완전히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부피가 2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관리에 우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다 사실상 핵 능력, 핵 군사 능력과 범용 기술, 범용 물질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간에는 뭐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도 뭐 핵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민수형 산업용으로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공개 발언을 통해서 한 단계 큰 허들을 넘어버린 거죠.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어로 SSBN이라 해서 북한이 만드는 식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싣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진 동력체를 원자로로 쓰겠다 하기 때문에 원잠이 맞습니다. 그걸 근데 어쨌든 그것도 군사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놀라게는 만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농축 우라늄 쪽은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이게 핵 연료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플루토늄이거든요. 이건 바로 핵 무기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언론에서 잘 안 다루는데 이 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한 일종의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잠시 뒤에 뭐 하나 더 여쭤볼 건데 그 전에 방금 전에 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일 바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이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막 능력이 1, 2개월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외교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어제 이제 브리핑이 오후 4시쯤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세게 하지 못했죠. 뭐 핵 확산을 방지하고 그게 제대로 쓰이기 바란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국가가 방어성 무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라 그럴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핵 추진이든 뭐 핵 연료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지나친 압박을 하면 바로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불법 핵을 개발하는데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냐. 아하. 이거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거기에다는 일말의 얘기도 못하면서 NPT 가입국이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받는 정상적인 핵 사용국. 그것도 뭐 평화적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상업용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국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그 이중적 매우 의도된 전략적 계산이 들어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일 이제 그런 얘기를 정상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을 거예요. 비공개 회의나 이런 데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난번 1차 회담 갔을 때 안미경중을 포기하겠다. 그럼 우리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거냐.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했어요. 안미경중 프레임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표현이지 예. 중국과 뭐 끊겠다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상회담의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 정상들끼리 어떤 그 얘기를 우리가 속된 말로 케미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이나 이런 걸 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군비 경쟁으로 바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자신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방금 강주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대놓고 SSBN을 만들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잠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과 비공개로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무슨 내막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놀래게 왜 모두 발언에 공개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 공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위협에 관심이 많고 중국은 당신들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연료가 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중국 견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걸 그냥 공개적으로 거기서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여론까지 감안했어요. 아마 그런 거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북한 위협은 사실은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필요할 거냐. 더군다나 지금 3,000톤, 4,000톤 얘기하는데 그건 서해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 장보고 3의 패치 3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동해 쪽에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면 이거는 정말 대양으로 나가는 당연히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가는 결국은 거죠. 중국 견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인데 그 공개해서 얘기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5,000톤급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거 박 교수님이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정말 이번 에이펙의 캐거 성과로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고농축 우라늄 또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해서 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가 유리하게 또 그런 협정까지도 가능한 건지 말 그대로 우리도 이제는 플루토늄 농축해서 이걸 가능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승인은 하는데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엄청난 또 하나오션의 추가 투자가 또 요구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적 핵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양쪽에 다 지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트럼프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되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리 조선소가 하나긴 하지만 이게 미국 조선소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이 조선소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못 만듭니다. 그러려면 이걸 현대화해야 되는데 3년에서 5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첫째.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만들라 하면서 자신들 미국의 조선업이 그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그렇게 만들면 비용이 지금보다 3배, 4배가 듭니다. 그리고 공기 시간도 훨씬 많이 듭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원래 입장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원자력 모듈이 있으니까 뭐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 뭐 비밀이라 하지만 사실 비밀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를 활용을 하되 대신 우리가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만 받겠다 하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자체 개발을 한다면 실전 배치같이 한 10년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고 만약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단순히 시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미국 내 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미국이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다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이런 걸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사용으로 한다라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미 국무부의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른바 마피아라고 불리는 비확산 반대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은 당연히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되치기가 된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거를 좀 새롭게 또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야기 짧게 하고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경주박물관에 구츠 코너도 있었고 네. 특히 그 전에 이제 이 무궁화 대원장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소유된 것이고 근간 천마총 근간 모형입니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금 지미 팔런도 그렇고 이 이른바 코미디 쇼에서 계속 비아냥거림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로서는 이익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면 상대방의 이제 환심을 사려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걸 하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잖아요. 트럼프 타워라는 게 다 금색으로 돼 있고 금을 워낙 좋아하고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역사적 전통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예전에 천년고도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위 금관 아주 정교한 세공술로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면서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에요. 그 장저민 시절에 클린턴이 중국을 오는데 네. 꾸역꾸역 서안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북경으로 오지 않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진시 황제의 병마용. 병마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딱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기원전에 우리가 만든 거다.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금성을 다 비워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 역사적 우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좋아할 만한 이런 걸 한 거는 개인적인 이런 걸 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정상도 이거는 얼마나 성의를 들여서 했구나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노킹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네. 벌써 그런 밈이 돌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걸 쓰고 버거를 좋아하는 트럼프에게 근간을 줘서 버거킹을 만들었다는 네, 이 뭐. 놀림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상대국의 원수가 좋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해서 했다는 점에서는 뭐 문제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조롱이라든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거는 또 생각하지 못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근데 그건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조롱일까요? 그거? 아니요.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에 거죠. 대한 예. 조롱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아니 왜냐하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를 달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 저기 중국처럼 맞서거나 아니면은 달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는 달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도 달랜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 내에서 제가 좀 여론의 추이를 보니까 훈장이 효과가 더 컸을까, 금관이 좀 효과가 더 컸을까. 뭐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없던데요. 근간이지 않을까요? 저는 훈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큰 메달 쪽이니까. 어쨌든 두 개가 효과를 본 거는 맞습니다. 물론 뭐 돈도 꽤 많이 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면 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유럽에 그 나토 사무총장이 그 루스 네덜란드의 그 총리까지 했던 그 유럽 사람들 그렇게 콧대가 높은데 트럼프의 나토 회의 때 트럼프를 보고 대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디가 나서서 그때 뭐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이란이 싸우고 있는데 당신 대디가 좀 나서서 말려라. 그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유럽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다 달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만큼 미국이 경제와 안보에서 여전히 그 존재감이 확실하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본도 지금 상당히 일본에서의 방일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골프공에 금치를 냈다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두 가지를 다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봅니다. 강 교수님. 미중 정상회담 정말 세계적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의외로 좀 싱거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원래 소문난 전체에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4월에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는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중국은 전부 맞받아쳤고 그래서 그게 145대 125까지 이제 관세가 갔던 거를 5월에 회의를 열어서 3개월 유예를 하고 그리고 또 3개월 유예를 해서 이제 11월 10일 정도에 결론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은 계속 만났습니다.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게 5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이미 베센트하고 중국의 실무 책임자인 허리방 부총리가 히토류를 1년 이제 2차 그 소위 조치한 것을 1년 유예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하도 누가 이긴 겁니까? 그래서 비기로운 거다 둘 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누구 손을 들고 그런 시스템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기는 의미는 뭐냐 하면 둘이 하도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이 강대국들이 싸우면서 세계적 불안을 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둘 다 국내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싸울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야말로 봉합이죠. 봉합을 해야겠다라고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싸우려고 그러면 안 오죠. 여기 와서 왜 싸웁니까? 네. 뭔가를 해결하러 오는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확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서로가 1년 유예입니다. 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유예의 핵심이 뭐냐면 1년마다 뭐 히토류 이거를 연장하기로 했다. 근데 그건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봉합하는 정도에서 서로 중간점을 찾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아니 박 교수님 근데 궁금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화해해서 브로맨스로 가지. 계속해서 말로는 거의 3차 대전 수준인데 정작 이번에도 만나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대만 문제, 양안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한 세대 뭐 30년 이상도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든지 1년 휴전 기간 내에 다시 붙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난한 양측의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문제는 좀 특정한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사실은 트럼프 빼고 다 대만 문제만 얘기합니다. 2027년에 사실 뭐 중국이 준비가 돼서 전쟁을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다 돌고 있고 우리는 한국 중심으로 세계를 봐서 그렇지만 여기만 벗어나면 다들 대만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번 질문을 받았는데도 뭐 관세로 하지 아니면 대만이 더 방위비 10배 내야지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대만 문제가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어쨌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미중이 일종의 결판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북한 문제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북한 문제는 대만 문제보다 더군다나 한반도에 있었고 북한이 이렇게 고도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각각의 이해가 어차피 이 문제를 얘기해봤자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는 이제 그런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강 교수님 이번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또 뭘 이야기 어떤 것이 미국과 논의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봉합을 하든 뭘 하든 더 이상 그 첨예한 갈등으로 나가는 거는 중국한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지 않고 또 하나는 이 한미일 사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한일은 동맹은 아니지만 삼각 구조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그중에 고리가 제일 약한 데를 한국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일본에 가서 2박 3일을 있는 이유도 지금 새로 총리가 된 다카이치를 어쨌든 미리 선점을 하면서 얘기를 오늘 아마 중일 정상회담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기존의 미국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사실 따를 수 있는 나라들은 쭈뼛쭈뼛하면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질서를 옹호해도 이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도까지는 중국이 못 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뭐 회의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아니 미국이랑 그러지 말고 우리랑 하는 게 훨씬 너희한테 좋아라고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죠. 그럼 미국이 한국에다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봤냐. 구체적으로 그냥 말로만 오라고 그러지.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결국 지금도 속된 말로 미국의 헛발질을 이용해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지 당신들이 다른 데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 없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 주도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중국은 미국만이 질서의 제정자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고 이 틈에 미국과 나란히 하는 미국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과 같은 질서의 일부 질서를 제정할 수 있는 한 축이 되는 것이 지금 다자질서의 옹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가려는 그게 시진핑의 기본 생각이다라고 저는 그게 실제로 시진핑의 중국의 꿈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종합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세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거기는 뭐가 생략이 됐겠어요. 중국 굴기, 대륙 굴기.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계속 설파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강주영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늘 얘기하는 태평양은 넓다. 그렇죠. 그 딱 표현이죠. 넓으니까 현재 좀 나눠서 갖자. 그래서 각각의 패권을 좀 공유하는 국가로 가자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박 교수님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상당히 경색됐던 게 한중 관계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톱 뉴스가 됐던 것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슈가 톱 뉴스로 뜰까요? 저는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서 처음 만나는 건데 한중 간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전히 뭐 중국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명백하게 한학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또 서해의 불법 구조물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필리에는 한화의 조선소를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국내에 또 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얹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시작해 버리면 거의 무슨 얘기가 진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상견례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를 좀 알고 특히 뭐 중국은 관시가 중요한 데니까 한번 관시를 맺어보자 하는 그 정도의 탐색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거 하나 먼저 강 교수님께 여쭤보고 방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방한을 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제 김해 공군기지에서 이어졌는데 시종 일관 표정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또 오늘도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데 저녁 만찬에서 좀 표정이 이제는 웃기도 하고 이렇게 좀 표정이 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스타일입니까? 스타일이 90%고요. 원래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얼굴을 늘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회담 시작 전보다는 시작 후가 조금 더 이제 경색도가 풀렸고 오늘도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뭐 움직이거나 부침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일견 보기에는 특히 이제 서양 지도자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농담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진중한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표정을 보고서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 추측하기는 어렵고 네, 곧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좀 스타일상으로 그렇게 네. 보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자, 내일 한중 정상회담의 톱 뉴스 KBS 뉴스를 통해서 전해질 이슈는 뭐가 될까요?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지금. 왜냐 우리는 항상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세웠던 거는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안 만들면 원래 남한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북핵만 없으면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거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 중국은 그때마다 꼬박꼬박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뭐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면 한반도에 핵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핵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근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북한 비핵화, 북핵 비핵화라고 썼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제 자기네 워딩으로 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승절 이럴 때를 보면 이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실종시킨 그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만, 타이완 문제를 의제에도 올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얘기도 그냥 원론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정도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거가 되게 돼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경제 교류나 이런 데서는 뭐 공급망 협력을 하자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그 박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자로 얽혀 있는 거는 이 공론화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북핵 문제도 사실 북한이라는 당사자가 또 있잖아요. 한중 간에 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 얘기한 불법 구조물이나 이거는 양자적 차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혐한도 있습니다. 우리도 반중이 있지만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큰 흐름에서 국가적 차원의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아래 단계 이런 얘기들이 주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는 이제 한한령 해제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 거부하니까. 그 한한령을 안 내렸는데 풀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풀어준다고 그러면 내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제가 느낌에는 지금 우리가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된 게 2016년인데 맞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에 방한을 하고 지금 11년 만에 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안 왔을 때는 올 필요가 없어서 안 온 거예요. 그 특별하게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다음에 에이펙 의장국이기도 하고 또 미중이 모이니까 왔는데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한중 관계가 주가 아니고 여기 와서 한한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그 주제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이제 다른 거를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지금 아주 뭐 상견례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 바닥 다지기 정도에서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톱뉴스로 나올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표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찬장부터는 그 말없다던 시진핑 주석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가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좀 훈훈하기 뭐 이렇게 애해지는 듯합니다. 근데 미중 정상회담은 내년 4월에 또 중국인가요? 이렇게 다시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뭔가 논의가 되겠지만 한중 정상회담 내일 만남에서도 북한 이야기는 박 교수님 빠질까요? 중국이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3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갔고 또 10월 10일 노동당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리창이 왔고 북중 관계가 그간 계속 좀 안 좋았죠. 이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날 정도의 그런 갈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이게 하나의 방증하는 또 사례가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식으로 하면 서울에 신라호텔을 전체 대관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경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럼 한국과의 양자관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에이펙 방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회의 에이펙 또 미중 간의談판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지 한국과의 양자관계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겠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잘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하느라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원 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서 방한했을 때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니고요. 바로 북한의 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먼저 박원곤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만났을까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줄까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편해졌는데요. 저도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저는 처음부터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한 10에서 2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안 만나니까 다시 답이 정리가 됐는데요. 그거는 답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이 한 40분 가량 대남과 대미 주로 이제 대미 전략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명백하게 자신들이 트럼프의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어요. 최소한 두 가지다. 하나는 그냥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sort of nuclear power 일종의 핵 보유국, 핵 무장국 혹은 제재 어떻게 할 거냐. 제재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하지 않은 거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을 미국이 공식화하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늘 북한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선철해라. 먼저 철회하라. 그것은 늘 말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거든요. 그것의 두 가지 조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고요. 속마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은 2018, 19년 되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2월 하나의 노딜은 유명하게 당한 거고 2019년 6월 달에 깜짝 회동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회동이 있을지 않았는가 했는데 사실 그 회동에서도 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지 다 알려졌는데 그때 만나 첫 마디가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걸 물어봤답니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기로 해놓고 왜 하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이미 8월 달에 다 한미가 하기로 했는데 시침이 뚝 떼고 우리 그런 거 해? 우리 그런 거 안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6분 그 대화를 했는데 다른 얘기 잔뜩 했는데 그때 8월 달에 훈련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경제는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8월 16일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가 나오면서 실명 비난을 계속했는데 이게 딱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 번의 그걸 거절 의사를 미사일을 이틀을 쏘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식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강 교수님 이런 상태라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번에 아주 구체적이거나 공식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순항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제재 완화할 듯 또 평양이라도 갈 듯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 만난 이유가 궁금한데 그 배경에 내 뒤에는 푸틴과 시진핑이 있다. 이것도 이유가 될까요?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푸틴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을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주셨고 특히 북한은 내가 지금 헌법에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 트럼프가 오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종국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국 그 얘기 꺼낼 거 아니냐. 비핵화 이런 얘기 꺼내려면 난 얘기도 안 하겠다라는 게 결국은 9월 21일 연설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하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북한 혼자서 1대1로 맞서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2019년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국하고 얘기를 하든 미국하고 얘기를 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시진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5번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7년간 그렇게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안 만나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북미 간 대화를 하고 남북미가 대화를 하면 중국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때 급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하지만 시진핑이 한국에 와 있는 이 마당에 자기가 그냥 자칫 잘못하면 중국을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북한하고 다시 중국 간에 북한을 중국이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북한도 중국이 필요해서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중국하고 소원해진 상태에서 러시아가 자기를 안 도와주거나 자기 편이 안 되면 정말 갈 곳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서로 다시 끌어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을 해야 예.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그 소위 건설적 역할을 부탁을 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건설적 역할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차원에서 북한도 지금 끌어당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 자기를 패싱하고 속된 말로 이 북미 회담이 에이펙이든 뭐든 이런 거를 다 집어삼키는 새로운 씬 스틸러. 그럴 뻔한 거죠.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중국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예, 예.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 미안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김정은을 못 만났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그렇게 아니 강 교수님 말씀대로 박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대로 30일 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에이펙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한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방송 이렇게 하면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하도 여쭤보시니까 일단은 안 만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성격을 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10% 20% 말씀하셔서 저는 한 10%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만나서 무슨 일이 또 합의가 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파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내 몸값을 조금 올리면서 시간을 끄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안 만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 교수님. 그래서 핵 관련된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그래서 만나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만난다 하더라도 뭐 깊이 있는 얘기가 안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의 약간 사진 찍고 자기가 또 여기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강한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어쨌든 대화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만약 만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점을 마련할 수는 있겠죠. 물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합의도 뭐 되든 안 되든 대화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도 저도 한 10에서 20% 생각을 한 게 방금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이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 대답을 안 하고 안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이 악몽같이 아마 김정은은 떠오를 수가 있다. 그 당시에 화염과 분노 그렇죠. 완전히 부셔질 거다.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에 그걸 겁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는 이른바 백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같이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하도 와서 대화를 구걸하니까 백기 들고 와서 만나준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한 해에 푸틴, 시진핑, 트럼프를 만난 세계적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8차 당대회 마지막 해고 내년 9차 당대회 되는데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활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트럼프한테 18, 19년에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했던 그 경험 그게 저는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그렇다면 언제쯤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한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게 트럼프가 여기에 오는 김에 만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 온 김에 좀 이것저것 다 찔러봐서 좀 하면 또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급한 거는 중동 문제 좀 더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는 북한도 관련돼 있는 거고 일단 그 문제부터 좀 정리가 되면 아마도 내년 언젠가에는 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이고요. 저는 김정은도 만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심지어 러시아도 북한을 사실상이든 뭐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럴 경우에 그들 국가들의 핵 독점권이 날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로 인정받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제재가 해제되는 거죠. 제재가 해제되고 일부 핵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인도 파키스탄 모델처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2016년 이후에 부과된 5개의 포괄적 제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집요하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중국 방문.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 중국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4월 달에. 네. 이때 미중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하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오라. 또 뭐 경우가 가능하다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오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주권 국가로서 모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 그 계기에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중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비호를 받지만 그거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뭐 하는 거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싫거든요. 1대1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번에 안 한 것 중에 하나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나를 단독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온 김에 뭐 SNS로 보내서 시간 되면 만나 이런 거는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따로 단독으로 하는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실 미국은 그 지난 전승절에 사실 트럼프가 푸틴하고도 잘 안 풀리고 김정은도 그전에도 그렇게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났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에 와 그러니까 둘이 쪼르륵 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정학적 영향력도 당신한테 하나도 끌리지 않는다는 거를 시진핑이 전 세계적으로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게 북중러가 묶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 건 중국도 원하지 않고 사실은 북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독자적인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은 갖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 원초적으로 박 교수님 전공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옛날에 교차 승인 모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국을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승인하고 북한을 미국과 일본이 승인한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다 했는데 자기네는 아무것도 된 거가 없어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예.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까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화라는 거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진척이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이 마침 북중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미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은 빼고 이제 한일 관계인데 지금 달라진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뭐 아주 뭐 민감한 이야기 또는 굵직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화기애애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인데 아직까지는 화기애애한 겁니까? 앞으로도 화기애애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조심스럽지만 화기애애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 때랑 총리가 된 때랑은 굉장히 다르죠.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굉장히 우파 정치인인 것은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총리로서 일본을 끌어가는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 미국 생각도 할 테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으로 노출돼 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로부터 관세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각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결국 핵심은 또 미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서로 협력해서 트럼프를 뭔가 설득하거나 같이 공동 대응하거나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한미일의 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두 국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한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한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결국 셔틀 외교에 대해서 양측이 다시 한번 동의를 했다라는 것. 저는 한일 관계는 늘 지뢰밭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뢰를 제도화해야 되는 거고 가장 어려울 때 양국 정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셔틀 외교인데. 근데 셔틀 외교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굉장히 다른 세계관. 제가 민주당 쪽 인사에 깊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도 매우 전향적인 그런 과거관을 갖고 일본과의 협력을 과거 현재가 아닌 미래로 가겠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셔틀 외교도 이번에 다시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뭐 당분간은 한일 관계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끝으로 한 시간이 1분 3초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뉴스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그럼 중일 관계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그 요번에 이제 그 회담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셔틀 외교 같은 것도 좀 일본이 먼저 다카이치가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일본 내부에서의 소위 입지 이게 이번에는 이제 유신회라는 극우 세력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국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분명 헤지모니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워낙 커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특히 중국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이 틈에서 각국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중일 관계도 이렇게 파국을 향해서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에이펙 이후의 포스트 에이펙 국제 상황은 어떨지도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하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